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 범죄 사건에서 가끔 등장하는 말 중에 블레어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제죠. 블레어 게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에 일어난 이태원역 3번 출구 근처 햄버거 매장에서 어느 남성이 온몸에 9개의 자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 사진에 보이는 두 남성이죠.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였고 영화로 개봉된 적도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태원 살인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용의자들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인 조중필 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서로를 지목했어요. 자신은 목격자라는 똑같은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일 것이고 그 사람이 범인인데 이걸 가려낼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검찰은 진범으로 에드워드 리를 지목했습니다. 법정에 세웠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은 패터슨은 검찰이 자신의 출국금지 연장을 미처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틈에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한 명은 무죄, 다른 한 명은 본국으로 도망가면서 이태원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18년 동안 진범을 잡지 못하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받는 순간부터 패터슨을 조사해봐야 되죠. 사실 다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이고 이미 본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미국 법무부의 허락을 받는 송환 절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나라는 자국민의 보호를 최우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패터슨이 정말 이 사건의 용의자라서 한국에 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짧은데 막상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깐깐하게 검토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그 나라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간단하지 않다 보니까 패터슨을 다시 한국에 불러들이기까지는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2015년 9월 23일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한국에 송환됐고요. 이태원 살인사건의 혐의가 입증되면서 유죄를 받았죠. 지금 20년형을 받고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게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이에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아니고요. 블레임 게임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서 2명 이상의 용의자들이 서로를 범인이라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블레임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블레임이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1997년에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은 전형적인 블레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들 사이에 블레임 게임이 시작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요. 거짓말 같으면 경찰이 증거를 통해 이 진술을 깨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유일한 참고 자료는 이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사관은 용의자들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경우 누구 말에 신빙성을 둬야 하냐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오래 걸렸던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의 블레임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서로를 범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경찰은 어떤 판단을 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2015년 10월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임 씨는 아침부터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매일 도로 위에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택시기사죠. 이미 퇴근 시간은 지났고요. 새벽 1시에 마지막 손님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건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래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 일이라서 뭐 피곤이 쌓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 생긴 어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에게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5살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불경기의 아들이 취업에 성공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가족을 잘 챙기는 효자였다고 하는데 이런 아들이 최근 들어서 아빠인 임 씨와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엄마나 다른 가족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하는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전화나 문자 하나 남기지 않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아빠와 아들이 잠깐 나눴던 문자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보내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답장이 없죠. 아빠만 보냈습니다. 결국 아들이 연락이 한번 온 거예요. 예, 이겁니다. 문자 내용 보니까 이게 아빠에게 보낸 내용이거든요. 지금 해외에 있으니 연락이 힘들다. 조만간 한국에 가겠다. 일방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태 메시지가 있죠. 이거를 전화기 부서짐이라고 바꿨어요. 전화기가 부서졌으면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고 어떻게 바꾸냐는 겁니다. 이상하죠. 임 씨는 갑자기 해외에 가 있다는 아들의 말에 황당했죠. 한 달간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해외에 있다는 게 이게 아빠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지금 해외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화 걸고 문자해봐도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임 씨가 택시 일을 그만두고요. 아내와 아들을 찾기 시작해요. 급하게 여권 만들고 아들의 친구들 만나면서 어디로 갔는지를 결국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아 나선 지 한 달 만인 11월 22일 임 씨 휴대폰으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이게 왠지 아들의 전화 같았다고 합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이 아들인 임동준 씨가 머물고 있다는 태국이었는데요. 아들은 아니고 아들의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태국 파타야의 어느 리조트에서 아들인 임동준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임동준 씨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의 장면입니다. 파타야의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잠든 것처럼 앉은 상태로 사망해 있었는데요. 태국 경찰이 임 씨의 시신을 밖으로 옮겼고 신원 확인차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겨봤는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양눈이 지금은 선글라스인데요. 양눈이 까맣게 멍들어서 부은 상태에다가 누군가 강제로 밀어버린 듯한 삭발머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앞니 4개와 갈비뼈 7대가 부러져 있었고 양 귀는 함몰된 데다가 온몸에 심한 멍도 들어 있었어요. 고문당한 것처럼 손톱과 발톱이 몇 개씩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임 씨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25살인 임동준 씨는 왜 이런 모습으로 변해서 사망한 걸까요? 사건 시작은 임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2달 전인 2015년 9월에 일어납니다.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임 씨는 직장 근처에 방을 얻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이쪽 일에 관심과 욕심이 있었지만 정작 회사 환경이 좋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57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았고 그런데도 월급은 15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머 일이 하고 싶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임 씨가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시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직해 돈을 모으고 나중에 경찰이 되기 위한 학원에 다닐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월급이 적었습니다. 모으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실제 이 광고는 아니고요.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광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고수익 알바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일에 비해 수입이 적어서 고민하던 임 씨에게 이런 광고는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전화해 보니까 태국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담당자는 2주에 250만 원, 월 500 정도 번다는 거죠. 고수익을 장담한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에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값도 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광고가 어딘가 의심되긴 하죠. 그래서 임 씨가 며칠간 고민했지만 짧게 몇 달만 고생하고 돈만 모아오면은 내년부터 경찰시험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가족에게 비밀로 한 채 임 씨가 태국을 갑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그 생각이 맞았어요. 이 일은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도착한 곳은 태국의 수완나폼이라는 공항이었어요. 임 씨를 마중 나온 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31살의 김영진과 32살의 윤명균인데요.
이들은 태국에 외국인들만 사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지냈고 스포츠카를 끌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태국의 비싼 마사지 샵과 술집을 돌았어요. 이게 하루 일과입니다. 마치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실제 이들은 전과 14범과 15범의 전과자였어요. 김영진은 성남의 유명 조직폭력배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일하게 된 곳은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로 채용된 겁니다. 말이 채용이지 실제로 임 씨를 납치 감금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해요. 공항에 도착한 첫날 바로 여권과 휴대폰을 뺏겼고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갑니다. 가보니까 이미 임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 남성들이 갇혀 있었어요. 김영진과 윤명규는 가짜 구인 광고로 유인해온 임 씨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기 프로그램이에요. 실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운영자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로 일한 지 얼마 안 된 임 씨가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임 씨에게 광고대로 처음 약속한 월급은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요구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자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임 씨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탈출 시도하죠. 하지만 여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정작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흉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알려보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김영진이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대신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협박하죠. 한국에 아는 사람들 시켜서 너네 집 찾아내겠다, 알아내겠다. 협박한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임 씨가 신고를 포기했고요. 당시 그러면 임동준은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었느냐,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려면 이 사진이 필요한데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며칠 전 CCTV에 생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눈 주변이 까맣게 멍들어 있고요. 머리에 뭔가에 긁혔는지 찍혔는지 상처들이 좀 많죠. 머리도 밀려 있고요. 시신에서 폭행에 의한 상처가 많다고 했는데 아마 사망 직전까지 좀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과정이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이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한 11월 21일 밤 김영진과 윤명균이 임 씨를 차에 태우고 파타야 고급 리조트로 가죠. 차 안에서 폭행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기 전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씨가 사망하자 이들이 리조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요. 거기에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리고 차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주동자인 김영진이, 그 문신 있던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요, 직접. 파타야에서 한국인 한 명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당시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은 직원 진술에 의하면 신고를 한 김영진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폭행을 한 가해자의 이름이 자신과 같이 일을 하던 윤명균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대사관에서는 이 사실 확인을 위해 윤명균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설득 끝에 윤명균은 태국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윤명균이 임 씨의 시신을 리조트 주차장에 유기했다고 직접 털어놓으면서 시신이 발견됐던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명균의 막상 자세한 진술 들어보니까 어딘가 이상한 거죠. 먼저 대사관에 전화를 건 김영진의 이야기와 자수한 윤명균의 주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김영진은 마약에 취한 윤명균이 임 씨를 폭행해 살해했고 혼자 도망쳤다고 신고했지만 윤명균은 그래요. 김영진과 임 씨를 태우고 미리 예약한 리조트로 향한 게 사실이지만 자신은 운전을 했고 차 안에서 임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김영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서로 자신이 목격자고 같이 있던 사람이 가해자라며 책임을 전가시켜요. 블레임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국 경찰은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인 김영진을 소환했어요. 하지만 김영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날 한국 대사관에 윤명균을 신고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쳤기 때문이었어요. 유력 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태국 경찰은
체포 당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윤명균을 마약 사범으로 먼저 기소한 후 임씨 살인 사건의 죄를 물었는데요.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사건을 멈출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공범의 책임이 있다면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베트남으로 도망친 남은 용의자 김영진은 인터폴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협조를 얻어 공개 수배됐어요. 김영진은 윤명균보다 한 살 아래 사람입니다. 어려요. 하지만 윗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대요. 오히려 잔심부름을 많이 시켜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영진은 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으로 조직의 실질적인 두목이었던 거죠. 윤명균이 바로 아래 부하였고요. 임씨 외에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에 속아서 이곳에 넘어온 사람들은 임씨 폭행의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감금 협박과 상습 폭행을 당해온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탈출에 성공해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건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피해자들은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보이면서 진술하길 힘들어했어요. 자,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국으로부터 임씨의 부검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뇌부종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뇌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뜻인데 사망 당시 폭행에 의해서였거나 그 전부터 계속된 폭행에 충격을 받아 뇌가 붓고 있었지만 치료하지 못해 결국 기능이 마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마약을 해오던 김영진과 윤명균은 임씨가 자꾸 도망치려 하자 자신들의 사업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빼돌리려는 것으로 착각했대요.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임씨가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물어왔고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과 윤명균도 그동안 임씨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때렸다는 표현 대신에 임동준의 상태가 예전부터 좋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자, 이들은 한국인 신분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재판받고 처벌돼야겠죠. 그런데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신들의 폭행으로 임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인과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순간 자신들은 처벌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봤을 때 이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2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파타야 임동준 씨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영진이 베트남에서 검거됩니다. 용의자들이 전부 잡혔으니 재판 열려야 되죠.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김영진이 불법 사이트 운영과 도박장 개설, 감금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된 거예요. 임씨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확보된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만 적용해 우선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나중에 살인과 사체 유기에 대한 추가 기소도 있었지만 임씨 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2018년 10월 26일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후 2019년 9월 20일에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인 3년 6개월을 형을 파기하고요. 1년이 추가된 4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김영진의 한국 재판 결과와 태국에서 판결 나온 윤명균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윤명균은 태국에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살인, 폭행은 없었지만 말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은 공범이다라는 이유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법이 좀 약해 보이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자면 아직 김영진의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게 아닌 겁니다.
폭행에 의한 사망 전까지의 일들, 불법 사설 도박장 운영, 그리고 감금 협박에 대한 죄만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이죠. 살인 혐의는 이미 지금 수사 계속 있고요. 입증될 만한 증거가 채워지는 대로 재판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때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김영진은 아직도 임동준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바쁘겠죠? 검찰이 자료 검토 계속 하는 중이고 김영진은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김영진이 이기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여요. 자, 사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요. 이번 내용은 2015년 11월 21일 태국 파타야에서 사망한 임동준 씨 사건에 관한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돈이 필요했던 임씨가 고수익 단기 알바 이런 광고에 속아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임씨에게 사실 잘못은 없습니다.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취업을 한 거니까요. 임씨의 처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알아보자면 판교 IT 회사에서 일했지만 3개월 인턴이었습니다. 계약직이요. 회사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이제 다시 재계약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태국에 가기 전엔 통장이 1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임씨가. 독립하겠다고 가족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손 벌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앞으로를 생각하자니 막막하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금전적으로 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취업난 때문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막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 5일 근무제나 월 200만 원 이상 해외 근무 가능자 이런 광고 문구에 흔들리게 돼요. 이런 광고를 대는 업체들은 다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근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들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사지만 합법이고 합법의 경계에 있다. 잡혀갈 일 없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설명 해주지 않고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버무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에 관해서는 웬만한 대기업 수준의 연봉 약속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통점이 이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려주진 않아요. 만날 때까지. 그리고 대신 얼마 받을지는 확실히 설명해 줍니다. 이게 보통의 회사와 좀 반대죠. 여기에 속아서 해외로 가면은 그 순간 여권 빼앗기고요. 폭력에 노출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해요. 태국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 전해지는 것보다 태국 뉴스에는 자주 등장해요. 이거 외교적인 망신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동준 씨 외에도 이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피해자는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김영진에게 맞아 죽어가던 프로그래머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 부분까지 드러난 건 아니라서요.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김영진과 윤명균이 피해자인 임동준 씨를 데리고 파타야의 리조트로 가던 차에는 사실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남 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이 사람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 한 명이에요. 이 사람도 임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명균과 김영진이 각각 대사관과 경찰서에서 자신은 임동준을 살해하지 않았고 저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블레임 게임을 쓰는데 남 씨가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제3의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남 씨는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김영진과 함께 베트남으로 도망쳤고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후 혼자 한국에 들어온 뒤 자신이 파타야 사건의 목격자라고 경찰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그리고 범인이 윤명균이며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 씨의 자세한 증언들을 다 들어봤을 때 내용이 윤명균에게만 철저하게 불리했고요. 일방적으로 김영진을 좀 감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김영진과 같이 베트남으로 도망친 남 씨가 한 달 만에 귀국해서 자진해 증언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경찰은 아마 베트남에 있는 김영진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라고 한국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연락책으로 좀 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남씨라는 사람의 증언도 사실 온전히 믿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사에서 남씨는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 혐의로 1년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이 사진은 임동준 씨가 찍힌 CCTV인데요. 남 씨가 잘 보시면 김영진 쪽을 살짝 보는 듯한 견눈질하는 느낌이 들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임 씨를 폭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남 씨가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강제로 같이 지내면서 공범으로 합류된 새로운 가해자가 된 건 아닐까 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영진에 대한 그 임 씨 살인의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 결과 다시 나오는 대로 이 사건 또 한번 보충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